다음은 또 한 분의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김상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동아시아 평화연구원의 이사장으로서 역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현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열심히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국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도 중국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요. 대만에서 대만대학교 사회학 석사를 하고 북경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 북경에서 중국 TV에 나가서 중국 학자들과 중국어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한미동맹 문제, 이런 국제관계 문제들을 생방송, 녹화방송으로 출연했었고요. 2014년부터 19년까지 19년 영국 이국을 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화사, 인민일보, 한국시보 등등 이런 주 메이저급 언론에 중국어로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외국어대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니까 저도 586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시위 많이 했습니다. 예, 민주화 운동 시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2019년 이후에 홍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홍콩이 동방의 진주에서 돼지 목걸이도 못 되는 돼지 발톱에 낀 그런 돌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콩은 그냥 아시아의 빛나는 진주였다가 2019년 이후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부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중국 기업의 보잘것없는 항구 중에 하나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에 계시는 박정훈 총장님께서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는지를 같은 학자로서, 저는 싱크탱크 학자고요. 같은 학자로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우산행동은 여러분들이 2019년으로 알고 계시면 실제로는 2019년이 이미 3차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5년을 했고 그 과정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연구 논문도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동기입니다. 홍콩 우산혁명이 바로 그냥 2019년에 바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3년 7월 1일 날 50만 명이 무려 홍콩에서 모여서 반대를 합니다. 어떤 반대를 하냐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2003년부터 홍콩에서 시도를 했고 결국 마지막에 2019년에 홍콩을 무력 점령하면서 2020년에 통과시키고 17년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1차. 여기는 제가 이제 홍콩 우산혁명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1.0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이때는 승리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부터 시위를 시작해서 9월 5일 날 결국은 50만 명 이상이 모여서 결국 국가보안법을 철회를 받아냈습니다. 이게 홍콩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던 시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11년이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에 걸쳐서 있었던 2차입니다.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성장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2014년과 15년 상황을 잠깐 보면 이때는 뭐냐면 홍콩 행정장관이라고 아시죠? 옛날 같은 총독이고요.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하는데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요. 친중파만 입후보를 할 수 있다. 2014년에.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반중파는 후보로 할 수도 없어. 이게 2014년이었습니다. 2014년.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4년에는 누가 통치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시진핑이죠. 국정밖에 안 나온 대학이나 박사학위도 가짜로 딴 종이 박사인 베타 논문을 쓴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시진핑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는 그냥 대충 넘어갔고 대학원 석사를 아니 절강성이나 복권성이 있으면서 어떻게清华대학을 나옵니까? 그리고 박사 논문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2년 만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박사라고 하고 있죠? 네.
여기 이제 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홍콩 행정장관 선거제도 개정을 2014년에 했는데, 9월 18일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졌습니다. 시위대가 완전 깨져가지고 작살이 났어요, 한마디로. 최루탄과 우산의 대결이 이때 나옵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우산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2014년, 기억하십시오. 12월 1일 날입니다. 저도 지금, 그리고 이때부터, 우산혁명이 시작됐는데, 첫 판은 졌지만, 2015년 2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홍콩 시민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시작해서, 결국 6월 17일 날,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친중파만 입법할 수 있는 이 법안을 결국은 좌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이겼고 2003년에도 이겼죠. 2015년에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때 다시 뭐가 나오냐면 당시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송환법은 뭐냐면 홍콩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걸 중국 대륙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 치하에 있는 공산당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산당 말이죠. 홍콩은 그나마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나 선거도 민주제도 있고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민주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후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홍콩 법안에서는 제가 안 되더라도 송환법으로 대륙으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법에 다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뭐 어제도 뉴스 보셨죠? 반간첩법으로 안리성에 있는 허페이시에 있는 한 50대 우리 한국인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술을 훔치려고 했다 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중국 대륙의 법이 공산당 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필요 없고 그냥 잡아가버리고 구금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송환법을 당연히 홍콩 시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만 해도 엄청난 그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9월 4일날 역시 2019년 9월 4일날 행정장관이 결국 이 시위대의 무릎을 꿇고 이 송환법을 처리를 합니다. 3차 승리를 한 거죠. 2003년에 1차, 2015년에 2차, 그리고 2019년 9월에 3차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어떻게 됐느냐. 송환법은 취소를 했지만 이때부터 홍콩에 이상한 경찰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찰들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무장경찰, 인민해방군 내에 전투부대, 특공대 이런 애들이 홍콩 경찰의 옷을 갈아입고 와서 홍콩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박살을 냅니다. 여기에서 순식간에 2,000명 이상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2,000명 이상이 잡혀 들어갔고 200명 이상이 자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을 당했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시죠? 본인이 죽은 게 아니라 자살을 당했는데 그 200여 명 이상 되는 그 중에 거의 70, 80%가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그냥 쉽게 자살을 당했겠습니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결국 자살을 당해서 홍콩 시내에서 홍콩 앞발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학생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건물에서 떨어져 내리고 도로에 있고 이 하천에 빠져 있고 학생들이 여기에서 더 분노해서 거리로 더 뛰쳐나와서 결국 고등학생들이 맨 앞에 섰다가 대학생들이 붙고 어린 중학생들이 붙고 이러다 보니 60대, 70대, 80대 노인분들께서 우리 손자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맨 앞에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9월부터 12월까지의 3개월 동안에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압당한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저 국내 와서 유튜브를 한 5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모습, 중국 사회 인민들의 불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생방송 한 번 시작하면 한 1시간 만에서 2시간 이걸 거의 한 280회 이상을 했고요. 방송만 지금 5년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좀 못 들어가죠. 국가보안법, 반간첩법, 데이터 위반법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걸면 걸린 거로 그냥 무조건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얘네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더 무서우냐면 제가 서울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거는 자기들 홍콩 국가보안법 그리고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하면 이미 저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 영역에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딱 잡아가는 거지. 그럼 죄명이 있으니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명을 딱 어떻게 잡겠어요? 이게 뭐 간첩법으로 잡겠습니까? 마약, 소지, 그 다음에 무슨 뇌물수수, 아니면 성희롱, 뭐 이런 거 이상한 걸로 잡아갑니다. 그러면 영사관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있는 일본의 그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공무원들인데요. 물론 한국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 북경에 들어가가지고 발표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스파이로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잡히는 사람들이 캐나다, 호주, 일본 이렇습니다. 한국도 무지한테 많고 우리 한국의 저희 회사라고 하는 국정원 소속이거나 대사관 총영사관 소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직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국에 어떻게 한국의 대학을 지성인들을 배출한다고 하는 대학에 어떻게 공자학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평성도 안 맞고요. 공자가 여기 있습니까? 공산당이 공자 동상을 중국 대륙에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다 철수해버리죠. 자,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지금 박정훈 총장님, 저도 학자고, 총장님도 학자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좀 솔직하게 미래를 보고 약간의 우리가 그 공자학원을 통해서 그걸 철폐했을 때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총장님 정도 되시면 이 정도는 곤란으로 다른 수익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고민해 보시고 공자학원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전파시키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뇌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